경찰서의 시계는 오후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루할 만큼 평화로운 오후였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던 강력계 이수진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커피잔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창밖으로 비추는 늦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이수진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대규모 경찰서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강력계 형사 중 한 명이었다. 뛰어난 직감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능력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 내에서 종종 저평가되곤 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갑작스러운 소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끼익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경찰서 안으로 돌진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다.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아이는 마치 폭풍에 휘말린 작은 나무집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에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새빨갛게 충혈된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제발, 우리 아빠를 잡아주세요.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찌 그런 절규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절한 외침이었다. 순간 경찰서 안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서류를 넘기던 손 전화 통화를 하던 입 농담을 주고받던 목소리들까지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채 얼어붙었다. 이수진 형사 역시 펜을 떨어뜨렸다. 아이의 눈에서 읽혀지는 극한의 공포는 그녀의 심장을 직감적으로 강타했다. 단순한 가정 불화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경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수진이 가장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아가야 괜찮으니까 얼굴 좀 들어봐. 이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두 눈은 마치 길 잃은 사슴처럼 흔들렸다. 아가 이름이 뭐니?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때 강력팀장인 박성철 경위가 다가왔다. 박경위는 이수진에게 눈짓하며 이 형사 이건 아무래도 가정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진정시키고 보호과로 넘기도록 해 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수진은 박경위의 말을 들었지만 아이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라니 겨우 8살짜리 애가 하는 말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박경희는 피식 웃으며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 나이 아이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이 풍부하거든. 그의 말에 주변의 몇몇 동료 형사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남성 위주의 강력계에서 여성인 이수진의 예리한 직감은 종종 과민 반응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녀는 이들의 무시와 불신에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민준아, 내 아빠가 뭘 했다고 생각하니 왜 아빠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야? 이수진은 박경희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이수진의 소매를 잡았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꾸 나쁜 짓을 해요.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파편적이었지만 이수진의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 숨겨진 추악한 진실. 이수진은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걱정 마, 민준아. 이모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는 민준에게 미약하나마 안정을 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의 눈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이수진은 민준을 보호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초콜릿을 건네주며 아이가 마음을 열도록 기다렸다. 처음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던 민준은 이수진의 인내심과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빠 김상호가 엄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빠는 밤마다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리고 아저씨들이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는 없어졌어요. 아빠는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지어요. 민준의 흐릿한 기억 속 단편적인 정보들이었다. 이수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상우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민준은 아빠의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경찰서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이수진의 마음을 울렸다.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직업적 윤리관과 정의감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외침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다. 이수진은 민준을 안심시킨 후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성철 경위에게 민준의 진술을 자세히 보고했다. 팀장님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김상호 씨는 단순히 가정폭력범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적인 돈 거래와 수상한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조직범죄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희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 말만 듣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이 형사. 김상호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 사람은 우리 시에서 알아주는 유지야. 기업인이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 서만 피곤해져.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김상호의 배경과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혹여라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신들의 진급과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수진은 팀장의 회피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팀장님 정의는요, 이 아이가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데 저희가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수진 형사 자네는 아직 너무 순진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일단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와. 최소한 김상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그의 말은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막으려는 의도로 들렸다. 그는 이수진이 김상호와 같은 거물급 인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듯했다. 이수진은 팀장의 방을 나오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불타오르는 투지를 느꼈다. 모두가 외면하려 하는 이 사건을
그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다. 민준의 눈빛에서 본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이수진은 홀로 이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에 맞서야 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먼저 김상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체,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그리고 숨겨진 그림자까지.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이수진은 8살 소년의 절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민준의 충격적인 진술 이후 이수진 형사는 즉시 김상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상호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굴지의 건설회사 혜성그룹의 대표이사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성공한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로 칭송했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인 이미지였다. 완벽하게 포장된 그의 이력서와 빛나는 사진들은 민준의 처절한 외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수진은 프로필 사진 속에 김상호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을 감지했다. 번지르르한 미소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어둠이 느껴지는 듯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수진은 예상했던 대로 내부의 장벽에 부딪혔다. 그녀가 김상회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하자 강력계 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 형사 정말 김상호 대표를 건드릴 생각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한 선배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정치권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언론사에도 영향력이 막강해. 잘못하면 우리 목만 날아갈 수도 있어. 이수진은 이들의 우려가 진심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도 깨달았다. 권력의 그림자가 경찰 조직 깊숙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사실만을 쫓을 뿐입니다. 민준이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은 동료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처음으로 김상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수진은 민준의 어머니인 박지영 씨를 만났다. 박지영 씨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수진이 민준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극도로 불안해했다. 민준이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형사님.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헛것을 봤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자꾸만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이수진은 박지영 씨의 팔에 있는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다. 하지만 박지영 씨는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제가 좀 칠칠치 못해서 부딪혔어요 라고 얼버무렸다. 그녀의 표정과 행동은 민준의 진술이 사실임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시에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수진은 박지영 씨가 현재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수진은 김상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경쟁사들이 미스터리하게 파산하거나 핵심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소문을 접했다. 물론 단순한 소문일 뿐이었지만 이수진의 직감은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김상호의 사업 파트너였던 몇몇 인물들을 몰래 접촉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김상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만남을 회피했다. 어렵게 만난 한 은퇴한 사업가는 김상호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말고 갑자기 말을 돌리며 그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림자가
너무 깊어요.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김상호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수진은 민준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시 찾아갔다. 민준은 처음보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빠는 매일 밤 서재에서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했어요. 그 아저씨들은 꼭 검은 양복을 입고 왔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그림을 그리듯 손으로 큼지막한 서류 가방을 묘사했다. 큰 가방에 돈을 가득 채워서 가져왔다가 나갈 때는 빈 가방이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그림을 보여줬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민준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폭행 갈취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이수진은 민준의 진술과 자신이 수집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며 김상호의 범죄 실체를 추론해 나갔다. 그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제거하고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의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도 김상호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조직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이수진은 짐작했다. 이수진은 자신이 김상호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영향력은 경찰 조직 내부에까지 미치고 있었고 그녀의 상사인 박성철 경위조차 그를 건드리기를 꺼려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신념과 개인적인 정의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민준의 작은 얼굴에 새겨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본 이상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김상호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민준에게 평범한 삶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김상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정적인 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독하고 위험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거대한 부패를 뿌리 뽑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김상호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수진은 곧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력과 위협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자멸하게 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김상호의 비자금 통로와 수상한 거래를 추적하던 이수진 형사는 한 달째 밤샘 근무를 이어갔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에는 김상호와 관련된 온갖 서류와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잠부족으로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의 절규가 그녀의 심장에 박힌 못처럼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호의 모든 재정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합법적인 사업체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위장 회사들을 파헤치며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끈기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혜성물류가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었고 그 돈이 종착하는 곳은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 블랙홀 코퍼레이션이었다. 블랙홀 코퍼레이션은 김상호의 개인 비서였던 박민규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박민규는 이미 2년 전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수진은 직감했다. 이 유령회사가 김상호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임을.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 김상호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특히 5년 전 발생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의문스러운 자살 사건에 주목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지만
이수진은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자살한 대표는 김상우에게 거액의 채무를 쥐고 있었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다. 그리고 자살 직전 그는 김상우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이수진은 이것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김상우의 압박에 의한 타살이거나 아니면 그의 비도덕적인 사업 수완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수진이 김상우의 그림자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는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켰고 그녀가 접근하려던 일부 내부 자료들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잠금 처리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박성철 경위는 그녀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압력을 가했다. 이 형사 그만하면 됐어. 김상호 대표 측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 상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는 모양이야. 괜한 불씨 만들지 말고 이제 다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그의 말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수진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방해가 김상호의 죄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김상호의 사업 파트너 중 유일하게 이수진에게 작은 힌트를 주었던 은퇴한 사업가 최동진을 다시 찾아갔다. 최동진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수진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감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김상우, 그는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죠. 하지만 제 신변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최동진은 김상우가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하여 건설 사업의 이권을 챙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한 김상우가 해외에 불법 자금을 숨겨두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동진의 진술은 이수진의 추론에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었다. 그녀는 김상우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과 불법 자금 세탁에 거대한 검은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민준의 엄마인 박지영 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도 김상우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수진은 김상우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는 반드시 민준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었다. 민준은 김상우의 범죄를 직접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수진은 민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을 설득하여 경찰서가 아닌 외부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데려갔다. 민준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수진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김상우는 이수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준이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분노했다. 감히 누가 내 아들을 빼돌려 그 여자 형사, 감히 날 건드려. 김상우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수진을 한낱 하찮은 여자 형사로 치부했고 자신의 권력으로 언제든지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김상우는 이수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협박 메시지가 날아왔고 그녀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간접적인 압력이 들어왔다. 딸 자식이 너무 정의로워서 문제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간섭하면 피곤해지는 법이지. 익명의 전화는 이수진의 부모님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수진은 불안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비열한 수단들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김상우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결정적으로 이수진은 김상호의 자택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민준이 아빠가 밤마다 이상한 아저씨들과 서재에서 수상한 거래를 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아마도 그 금고 안에 김상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이수진은 확신했다. 하지만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박지영 씨에게 다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그녀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이수진은 김상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벗겨내기 위한 최후의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다음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수진 형사의 예상대로 김상호는 민준을 안전가옥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극도로 분노했다. 그의 오만함은 한낱 여자 형사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감히 아들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이수진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승용차들, 밤늦게 걸려오는 발신자 불명의 전화,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에게까지 은밀한 압력이 들어왔다. 이 형사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김상호 대표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박성철 경위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런 위협이 김상호의 초조함과 약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수진은 김상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이었음을 간파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이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었다. 그녀는 김상호의 자택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괴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박지영 씨 민준의 엄마를 찾아갔다. 박지영 씨는 민준이 안전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이수진은 박지영 씨에게 김상호의 실체에 대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사모님, 김상호 씨는 단순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범죄와 연루되어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파멸시켰습니다. 민준이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입니다. 사모님께서도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박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았다. 김상호는 결혼 초부터 폭력적이었고 점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박지영 씨의 명의로 수많은 위장회사와 비자금 통로를 만들었으며 그녀를 협박하여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묵인하도록 강요했다. 박지영 씨는 김상호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계약서와 장부,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긴 USB가 보관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상호의 서재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금고는 최첨단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오직 김상호의 지문만이 금고를 열 수 있었다. 사모님, 제가 김상호 씨를 체포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모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금괴에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만이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간절하게 박지영 씨를 설득했다. 박지영 씨는 갈등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오랫동안 길들여진 무기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고 여린 불꽃이 피어났다. 더 이상 아들이 아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박지영 씨는 이수진에게 김상호의 서재, 보안 시스템과 금고의 위치, 그리고 그의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김상호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중요한 사업 모임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날이 바로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박지영 씨는 김상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지문을 몰래 복제하거나 혹은 직접 금고를 여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결전의 날 수요일 밤, 이수진은 박지영 씨와 은밀하게 접선하여 김상호의 자택으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동료들에게 완벽하게 신뢰를 줄 수 없었다. 박성철 경위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기습적인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녀의 부하 형사인 강민준 형사는 그녀의 유일한 믿을 만한 조력자였다. 그는 이수진의 뛰어난 능력과 정의감을 존경했고 그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날 밤 김상호는 예정대로 중요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이수진은 강민준 형사와 함께 김상호의 저택에 잠입했다. 저택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부 보안 시스템은 삼엄했다. 박지영 씨는 미리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해제해 두었지만 서재는 여전히 김상호의 지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철통 보안이었다. 이수진은 박지영 씨와 함께 서재 문 앞에 섰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모님.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 그녀는 잠든 김상호의 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 복제본을 조심스럽게 스캐너에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컥 서재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김상호의 서재는 거대한 책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박지영 씨가 알려준 위치로 곧장 향했다.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 한번 지문 인식 시스템. 박지영 씨는 주저했지만 민준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손가락을 스캐너에 대었다. 삐빅. 또다시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여러 개의 USB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수진은 신속하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혜성그룹의 비자금 내역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김상호가 저지른 살인교사 및 폭력교사에 대한 녹취 파일과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상호가 파멸시킨 중소기업 대표의 자살 사건이 사실은 김상호의 살인교사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발견되었다. 민준이 말했던 핸드폰으로 봤던 다친 사람 그림은 바로 김상호가 자신의 잔혹함을 과시하기 위해 저장해둔 희생자들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이수진의 추측대로 맞아떨어졌다. 그의 오만함이 자신의 모든 죄를 한 곳에 모아둔 꼴이었다. 그때였다. 저택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김상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이수진은 서둘러 증거물들을 챙겼고 박지영 씨에게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며 서둘러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김상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발걸음은 서재로 향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숨을 죽였다. 서재 문이 다시 열리고 김상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벌써 자나 서재에. 무슨 일 있었나?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다. 이수진은 숨겨진 곳에서 김상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누가 감히, 누가 내 금고를 열었어?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저택을 뒤흔들었다. 이수진은 증거물들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김상호의 분노와 초조함 속에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막 폭풍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김상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김상호의 저택에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빠져나온 이수진 형사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증거물을 분석했다.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USB와 서류들은 김상호의 모든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경쟁사 강탈, 그리고 민준이 진술했던 중소기업 대표의 죽음에 대한 살인교사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수진은 승리감의 적기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거대한 악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단호한 접근이 필요했다. 이수진은 곧바로 박성철 경위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역력했지만 이수진이 내민 증거물들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USB에 담긴 녹취 파일에서 김상호의 목소리가 명백하게 들려왔고 비자금 장부와 계약서들은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숫자로 증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살인교사 대한 증거는 박경희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수진의 수사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해했다. 이 형사, 이 모든 게 사실이야. 박경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팀장님. 이 모든 것은 김민준 군의 용기 있는 고백과 박지영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김상호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범죄를 밝혀야 합니다.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마침내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수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김상호의 권력에 굴복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좋아, 이 형사. 자네 말이 옳았어.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자네 지시에 따르겠네. 김상호를 잡아들이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그는 팀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수진에게 넘겨주었다. 이수진은 즉시 김상호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했다. 그녀는 김상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에 미리 정보를 흘려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의 계획대로 언론은 김상호의 비리와 범죄 행각에 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혜성그룹 김상호 대표 조직 폭력 연루 및 살인교사 혐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전국을 들썩였다. 김상호는 자신의 이름이 추악한 범죄와 연결된 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언론 보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퍼져나간 진실의 불길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김상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음해 세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수진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김상호가 머물던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박성철 경위와 강민준 형사를 비롯한 강력계 팀원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김상호를 기다렸다. 김상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만만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수진 형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상호 씨 폭력 조직 개입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김상호는 이수진을 비웃으며 무슨 헛소리야, 감히 이 몸을. 당신 같은 하찮은 형사가 라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이수진은 그의 예상과 달리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민준 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김상호를 애워쌌다. 김상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수진의 치밀한 계획과 팀원들의 신속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플래시 세례와 함께 그의 오만한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수많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김상호가 체포되자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과 비리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수진이 파헤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김민주는 이수진의 보살핌 속에서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의 엄마인 박지영 씨는 김상호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중과 함께 이수진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지내며 법정 증언을 준비했다. 민주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는 이수진 형사를 자신의 영웅처럼 따랐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몇 달 후 김상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특히 민준과 박지영 씨의 용기 있는 진술은 김상호의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재판장은 김상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파멸적인 결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수진 형사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확고한 정의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강력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명성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준의 눈에서 다시 빛나는 희망을 본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이제 이수진 형사를 찾아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이모,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준의 말에 이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수진은 자신이 마주했던 거대한 어둠 속에서도 한 아이의 작은 외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는 때때로 느리게 찾아올지라도 용기와 인내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욱 확고한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